안녕하십니까. 신인근의 국방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오늘도 역시 아주 중요한 국제정세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썸네일 보시고 들어오셨겠지만 지금 미국의 새 정부가 행하고 있는 이 국제정책이 굉장히 우려스럽다 라는 그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자, 중국과 러시아에게 보내는 바이든의 선물, 고유가 쇼크주의보, 중동정세 폭풍처럼 휘어리치는 그런 중동정세가 될 것 같습니다. 불행에 빠질 것 같습니다. 도대체 어떤 이유가 있는지 보시겠습니다. 자, 트럼프가 안정시켜 놓은 중동 정세 흔들기 시작한 바이든 정부예요. 일부러 흔든다 라고 저는 봅니다. CNN이 보도를 했는데요. 미 국무부가 사우디아라비아와 전쟁 중인 예멘 후티 반군에게 대해 테러 조직 지정을 철회한다고 밝히면서 미국과 사우디의 관계가 급속도로 냉각되었다. 자, 사우디아라비아 그 남쪽에 예멘이란 나라와 오만이란 나라가 있죠. 남동쪽에. 그 중에서 예멘은 남예멘과 북예멘으로 나누어져 있다가 최근에 이제 뭐 합의 통일했다가 다시 분리됐다가 다시 전쟁했다가 이런 여러 가지 혼란 끝에 지금 이제 민주국가를 표방했던 그 남예멘이 지금 이제 예멘을 통일을 하고 지금 장악을 하고 있는데 거기 이제 후티 반군이 나왔죠. 그 후티 반군은 그 시아파고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사우디 순위파의 사우디는 가만히 보고 있을 수가 없죠. 그런 그 후티 반군에게 지금까지는 테러 조직이라고 해서 그 후티 반군에게 여러 가지 무기나 물자가 지원되지 못하도록 제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 국무부가 그걸 해제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사우디아라비아가 굉장히 위험해지는 것이고, 안 그래도 지금 후티 반군이 사우디에다가 공격용 드론을 날려서 사우디의 아람코 유전을 초토화시켜버리고 탄도미사일을 날리고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생기고 있는데, 자, 그리고 또 역시 친미국가 중에 하나였던 예멘은 그러면 이제 후티 반군이라는 이 조직에게 영토와 권력을 떼줘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또 이제 이 예멘과 인접해 있는 오만, 역시 친미국가죠. 오만도 불안해지는 것이죠.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후티 반군을 테러 단체에서 해제하면서 사우디와 예멘, 오만이라고 하는 친미 국가들이 위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일을 왜 할까요? 희한하죠. 자, 이렇게 해서 사우디, 예멘, 오만을 완전히 그냥 불쾌하게 만들고 있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기자들이 묻습니다. 사우디를 지금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스라엘은 또 어떻게 생각하느냐. 왜 이런 질문이 나왔느냐면은 지금 바이든이 취임을 한 지 이미 3주가 훨씬 지났는데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와 전화 통화를 아직도 나누지 않았어요.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의 국왕 왕세자와도 통화를 나누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과 사우디는 미국이 완전히 핵심 국가인데 왜 그랬을까? 그래서 백악관 출입하는 기자들이 질문을 합니다. 백악관이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가 미국의 중요한 동맹국인지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회피했다. 이 같은 질문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아직까지도 전화통화를 갖지 못한 것에 대한 과정에서 나왔으며, 기자들은 중동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폭넓게 설명해주면 안 되겠나. 예를 들어 바이든 행정부는 여전히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스라엘을 중요한 동맹국으로 생각하고 있느냐라고 질의했다. 그랬더니 이에 대해 젠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글쎄 잘 모르겠다. 현재 프로세스와 내부 회의가 진행 중일 것이다. 우리는 아직 3주밖에 안 됐다. 라고 답변했다. 이게 이제 폭스뉴스뿐만 아니고 미국의 전 언론이 보도를 했어요. 자, 이 젠사키 대변인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이 사람이 과연 백악관 대변인의 자격이 있을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저도 굉장히 무능력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물어보면 잘 모르겠다. 나중에 따로 답변해 주겠다. 확인해보고 답변해 주겠다. 자기가 직접 답변해 주는 내용이 없어요. 전부 다 따로 확인해보고 답변해 주겠다. 이제 이러고 있는데, 자, 여기도 지금 자기가 아직 이 학습이 안 돼 있으면, 그렇다 하더라도 사우디와 이스라엘은 아무리 사이에 좋고 나쁨이 굴곡이 있다 하더라도 여전히 2차 대전 이후에 미국의 중요한 동맹국이죠. 그러면은 나중에 뒤로는 어떻게 할 값에라도 앞으로는 당연히 사우디와 이스라엘은 우리의 중요한 가장 중동 정세의 핵심 축이다, 동맹의 축이다 라고 해야죠. 지금 대한민국이 마음에 안 들고 하지만 여전히 린치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주 중요한 그 핵심 축이다라고 합니다. 그런 것처럼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아직 잘 모르겠다. 우리 아직 3주밖에 안 됐어.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자, 그럼 입장을 바꿔놓고 우리 입장에서 대한민국을 중요한 동맹으로 생각하느냐고 했을 때 백악관 대변인이 우리 아직 잘 모르겠어. 프로세스 어떻게 할지, 지금 한반도 문제 우리 어떻게 할지, 대한민국을 어떻게 생각할지 우리 아직 확실하게 입장 안 정했어. 그러니까 나중에 따로 정해지면 알려줄게 라고 하면 우리 대한민국 기분이 좋을까요? 지금 이스라엘, 사우디아라비아가 그 꼴이 된 겁니다. 그러면서 그냥 말만 그렇게 하면 되는데, 모르겠는데 이제는 정책까지 굉장히 불안하게 만들고 있죠. 후티 반군을, 사우디를 압박하는 후티 반군을 테러단체 지정을 해제하고 이란을 키워주고 이런 정책을 하고 있으니까 중동 정세가 완전히 그냥 회오리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오바마의 시즌2죠. 바이든의 외교 안보 라인, 중동 정세 불안을 유도하는 바이든 행정부입니다. 자, 과거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취했던 이 정책들을 한번 보면요.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의 지상군을 철수했죠. 전쟁의 종결을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전쟁 끝나지 않았는데도 그렇게 선언하고 대규모 지상군을 철수하고는 미군을, 지상군을 20만 명을 감군했습니다. 그리고 아랍과 아프리카의 제스민 혁명을 지원했죠. 그러면 우리는 이 과거 이제 제스민 혁명, 아랍의 봄, 이때 드디어 이제 아랍에도 인권이 찾아오고 뭐 이렇게 되구나 라고 생각하고 아주 아름다운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물론 아름다운 일일 수 있는데, 그러나 제가 만약에 미국이라면 또는 저희 희망이라면 어떤 특정한 자유민주주의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조직에게 강력한 힘을 주어서 그 조직이 예를 들어 튀니지나 리비아나 또는 이집트나 시리아나 이 제스민 혁명의 회오리가 몰고 간 그 나라들을 자유민주주의 세력으로 될 수 있게끔 그런 하나의 어떤 특정한 조직 힘을 몰아줬어야 되는데, 당시 오바마 정부는 어떻게 했냐? 부족들 전부 다 그냥 봉기를 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 튀니지, 리비아, 이집트, 뭐 이집트는 조금 예외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집트도 지금 많이 불안해요. 뭐 이런 나라들을 완전히 그냥 내전의 회오리 속으로 집어넣고 정세 불안의 회오리 속으로 집어넣어놨어요. 리비아라고 하는 그 엄청난 덩치의 국가, 지금도 내전으로 부족들 간에 완전히 그냥 난리가 나 있죠. 이렇게 제스민 혁명으로 인해서 외부적으로는 아랍의 봄이 찾아와서 그들도 이제 아주 인권을 존중받는 그런 국민들이 되겠구나 라고 할 수 있지만, 그로 인해서 완전히 어떤 그 정세 불안으로 이어졌다. 시리아 같은 경우도 시리아의 아사드 정권에 반하는 반군을 지원해주고 뭐 그러면서 또 그 반군도 여러 갈래를 지원해줘서 여기저기 치고받게 만들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라크는 사실은 시아파가 더 많습니다. 순니파보다. 그런데 지금 이라크의 시아파를 또 세력을 키워주고,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전통적인 친미국가와 적대관계에 있는 이란에 대해서 핵합의를 통해서 이란이 정상적인 무역활동 또는 정상적인 군사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핵합의를 2015년 7월 달에 해주었죠. 그래서 이제 중동 정세를 다시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정착촌을 만들죠. 한 군데 몰아서 팔레스타인 여기 다 살아.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비난합니다. 그래서 이제 유엔 안보리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정착촌 건설 이 부분에 대해서 비난을 하고 했었죠. 그래서 이스라엘과의 관계가 좀 불안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입장에서는 우리 뒤에는 미국 오바마 정부 있어. 그래서 이스라엘 마음대로 지금보다 훨씬 더 과격하게 공격을 하고 했었죠. 트럼프 시대에 여러분들 아마 생각해 보시면 팔레스타인 그리고 이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무장 세력들이 있는데 뭐 하마스라든지 이런 데서 이스라엘을 대단히 세게 공격했던 뉴스를 한 4년간은 잘 안 보셨을까요? 못 보셨을 거예요. 왜냐? 이스라엘에게 확실하게 손을 들어줬으니까. 그런데 이제 이런 식으로 다 혼란하게 만들죠. 중동을. 자, 그러니까 바이든 정부는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지역의 미군 병력 역시 더 감축하죠. 그리고 이란에 대해서 모호한 비핵화 전력 이제 스타트합니다. 그리고 반 사우디아라비아 정책에 대한 갈등을 시동 걸죠. 후티 반군 지원해주고 이란에 대해서 아주 이제 편안하게 만들어주고 그 사우디아라비아의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 대해서 무장을 약화시킵니다. UAE의 전통적인 친미국가인데 F-35를 판매하려고 트럼프 대통령 퇴임 1시간 전에 50대의 F-35를 판매하기로 계약을 체결했는데 그걸 바이든 정부가 그걸 취소시켜버렸어요. UAE가 강하게 만들면 이란이 약해지니까 그걸 못하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리고 반이스라엘 정책, 이스라엘과의 갈등을 지금 유발시키고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지금 이제 이 그 호르무즈 해협에 니미츠 항모 전단이 있었는데 대체 항모 없이 그냥 항모를 다 빼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미국의 군사력을 대폭 약화시켜 버렸어요. 그러면은 이 풍선 효과라고 있는데 당연히 이 미국의 군사력이 약해지면 다른 세력이 군사력이 강화되겠죠. 지금으로선 이란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중동 정세를 불안하게 의도적으로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그건 오바마 때와 마찬가지다. 그러면 그 이유는 뭘까? 자, 오바마 시즌2죠. 에너지 대란의 데자뷰입니다. 자, 오바마 때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2010년, 11년 이럴 때 휘발유값 1,900원, 2,000원 뭐 이렇게 했었습니다. 당연히 미국도 휘발유 값이 비쌌죠. 그러니까 왜 이렇게 휘발유 값이 비싸냐, 기름값이 비싸냐, 뭐 이렇게 하니까 오바마는 당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노던 버지니아 커뮤니티 칼리지라는 대학에 가서 타운홀 미팅을 하면서 이제 연설을 합니다. 강연을 하죠. 젊은 대학생들, 오바마를 지지하는 젊으니까 그런 사람들 많죠. 그런 대학생들을 앉혀놓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애매한 답도 없는 이야기만 합니다. 그런데 말은 참 멋있어 보여요. 마치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누구들처럼 말은 뭐 그냥 멋있어 보이는데 내용은 없어요. 따져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고유가가 계속되고 있는 것은 투기 세력 때문이다. 중동 정세 불안을 핑계로 이들이 원유 시장에 몰려들어 유가를 끌어올리고 있다. 공급은 충분하다. 공급이 충분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투기 세력 때문에 가격이 오르는 것이다. 고유가는 세계적인 문제라서 단기적 조치보다는 중장기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 아니 단기적 조치보다는 중장기적인 해결책이 필요한데 도대체 그 중장기적인 해결책은 뭐냐? 없는 거예요. 트럼프처럼 그 중장기적인 해결책? 그게 바로 셰일 혁명이야. 자, 셰일 오일 마음대로 뽑아 올려. 중동 이제 더 이상 우리의 생명선이 아니야. 우리가 뽑았으면 되잖아. 이렇게 만들었는데 지금 바이든 정부는 셰일 오일 못 만들게 하죠. 새로 유전개발 못하게 하죠. 자, 그렇게 해서 에너지의 파워를 다시 중동으로 일부러 의도적으로 옮깁니다. 트럼프 때 미국이 강력한 파워를 가질 수 있었던 게 중동에서 더 이상 에너지를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인데 그걸 바이든은 의도적으로 흩어버려요. 미국에서 셰일 오일을 생산 못하게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식으로 중장기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투기 세력이 몰려들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 투기 세력이 이들의 후견인자들이에요. 후견 그룹들이에요. 아틀랜틱 카운슬이라고 하는 이 딥스테이트 이 계열의 이 싱크탱크 거기 회장 이런 사람들 보면 전부 투자회사 회장들입니다. 어떻게 투자회사 회장들이 전부 다 이 싱크탱크의 자본을 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오콘, 딥스테이트, 이 현재의 민주당 계열들 이 모든 자들 그러니까 트럼프를 제외한 기존의 미국의 기득권 세력들은 전부 금융으로 돈을 벌죠. 어떻게 하냐? 에너지 선물, 석유값, 그리고 환율 이런 걸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돈을 법니다. 우리 삼성전자가 아무리 휴대폰을 많이 팔고 반도체를 많이 팔아도 그들이 하루에 그냥 선물 가지고 땡기는 돈하고는 사실은 비교가 안 될 수 있어요.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들이죠. 그건 그들이 그 정보를 자 언제쯤 되면은 이 오일값이 이만큼 오를 거야. 지금은 오일값이 이렇지만은 언제쯤 되면 갑자기 폭 나갈 수 있어. 이런 것들을 그들은 남들보다 더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돈 버는 거는 뭐 선물 시장이라는 게 있으니까 돈 버는 거는 그냥 땅 짚고 헤엄치기죠. 자, 그런데 이 에너지 관련한 선물 시장이 워낙 지금 시장이 크니까 그 시장에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미국이 스스로 셰일 혁명을 통해서 전 세계에서 여기도 오일 생산, 저기도 기름 생산, 저기도 원유 생산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서 펑크가 나더라도 다른 쪽에서 상쇄가 되어서 항상 이 에너지 가격이 뭐 큰 등락이 없다면 그들이 선물로 벌어들일 수 있는 또 그 선물로 인해서 또 이 폭등과 폭락을 인해서 환율이 또 요동치고 여기를 통해서 벌어들일 수 있는 돈의 양이 아주 적어지겠죠. 그걸 원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기름은 오직 중동에서만 나야 되고 중동은 항상 불안하고 그 불안함을 쥐었다 폈다 하는 것은 우리들만 할 수 있어야 되고 왜? 그래야 언제 선물값이 이 정도 형성될 것이다 걸 우리만 알 수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중동을 불안하게 만들고 사우디나 이런 친미국가, 전통적인 친미국가의 힘을 약화시키고 반미국가의 힘을 강화시켜서 다시 중동 정세를 회오리 속으로 몰아넣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틈새로 중국과 러시아가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자, 여기가 시리아의 흐메이민 공군기지입니다. 여기에 이렇게 갑자기 활주로가 추가로 더 생겼어요. 활주로가. 이 흐메이민 공군기지는 러시아가 지금 시리아로부터 거의 영구 임대해서 쓰고 있는 기지인데, 시리아의 북서부에 있어요. 활주로 길이가 2700m였습니다. 그걸 지금 300m 더 늘렸어요. 300m. 이게 왜 이러냐. 여기다가 투플레프 22 백파이어 폭격기를 배치를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분석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하고 다른 군사 전문가, 해외 군사 전문가도 그렇게 분석해요. 왜냐하면은 러시아의 3대 전략 폭격기가 있는데, 그 중에서 대형 전략 폭격기인 투플레프 95 베어, 그리고 투플레프 160 블랙잭, 이런 대형 폭격기들은 활주로 길이가 3,500m가 돼야 됩니다. 그게 이제 그들의 규격이에요. 그런데 이제 중형 전략 폭격기인 이 백파이어 투플레프 20이죠. 이건 2,970m입니다. 최대 폭장량을 딱 장착했을 때 2,970m거든요. 그런데 흐메이민 기지가 2,700m니까 최대 폭장량의 백파이어 폭격기가 이착륙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300m를 더 늘려서 3,000m로 되면 투플레프 22 백파이어 폭격기가 최대 무장을 하고도 이착륙을 할 수가 있죠. 이렇게 백파이어를 운용할 수 있게끔 흐메이민 기지를 만들었어요. 시리아에. 자, 이렇게 되면 어떤 상황이 되냐. 바로 수에즈 운하가 러시아의 통제력에 들어갈 수 있게끔 되는 겁니다. 긴장 상황이 되어서. 완전히 그전에는 영국이나 미국, 프랑스 같은 이 서방 세계가 수에즈 운하의 통제권을 확실하게 잡을 수 있었는데, 왜? 그 근처를 위협할 수 있는 군사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흐메이민에 러시아가 백파이어 폭격기를 갖다 놓으면 이 백파이어 폭격기에 장착되는 이 미사일입니다. KH-32라는 공대함 초음속 미사일이에요. 마 3.5 이상, 사거리가 무려 600km 이상, 최대 1000km. 그래서 흐메이민에서 수에즈 운하까지 바로 그냥 이륙하면 타격권에 들어갑니다. 마 3.5짜리 요격하기 상당히 힘들겠죠. 그래서 수에즈 운하에 대한 완벽한 통제력을 상실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돼요. 러시아가 수에즈 운하의 이권에 숟가락을 강력하게 하나 얹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자, 그랬는데 그러면 이 홍해와 지중해를 잇는, 즉 인도양과 지중해 유럽을 잇는 수에즈 운하, 그러면 수에즈 운하만 통과하면은 바로 인도양인가? 아니죠. 그 홍해를 쭉 나와서 아라비아 반도를 쭉 내려오면 그 끝단에 있는, 즉 인도양으로 나오는 그 입구가 바로 지부티입니다. 그 지부티에 중국이 해군기지를 이렇게 만들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게 원이 있는데, 이 원을 크게 확대해 보면은 중국의 사령부입니다. 여기에 지금 열병식 하고 있는 모습까지 있는데요. 사령부. 그리고 뒤에 활주로가 있어요. 이 활주로는 한 600m 길인데 헬기 활주로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준설을 해서 한 400m 길이의 부두를 만들고 있어요. 여기 항공모함이 들어올 겁니다. 그리고 잠수함까지 지금 갖다 놓고 있습니다. 잠수함이, 아니 소말리아 해적을 막는데 잠수함을 왜 갖다 놓습니까? 소말리아 해적 막으려면은 그냥 군함만, 경비함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소말리아 해적이라고 하면서 잠수함을 갖다 놓고 있어요. 이 말은 홍해, 수에즈 운하를 통해서 아시아로 가기 위해서 인도양으로 진출하려는 그 홍해 지역의 강력한 어떤 뭔가 지분을 가지겠다라고 하는 포석 아니겠습니까? 여기가 바브엘 맨데브 그 해협이라고 하는데, 이 바브엘 맨데브 해협이 얼마나 좁은가 하면은 가장 좁은 지역이 30km 정도밖에 안 돼요. 엄청나게 좁은 이 바브엘 맨데브, 이 해협에 지부티에다가 중국이 해군기지를 짓고 여기 앞으로는 항공모함, 잠수함까지 갖다 놓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홍해의 끝단 수에즈 운하는 러시아가 군사력을 추진할 수 있고, 그리고 홍해의 남단 바벨 맨데브 해협, 인도양의 입구, 여기는 중국이 이런 식으로 해군력을 통해서 군사력을 투사하고, 이렇게 돼서 미국이 약화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우디아라비아를 다시 약화시키죠. 사우디아라비아가 강해야 수에즈 운하,
그리고 이 바벨 맨데브 해협 여기를 안정화시킬 수가 있는데 사우디아라비아는 지금 약화시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 강력한 군사력을 지상 타격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전투기를 판매하지 않아요. F-15를 팔아도 사우디아라비아 F-15는 정밀 공대지 타격 능력을 제거하고 판매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세계 5대 초크 포인트 중에서 핵심 2개가 중국과 러시아의 손에 떨어질 판이다. 지금 여기 있는 이 지도가 전 세계 물동량을 나타내는 그 해협의 물동량을 나타내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호르무즈 해협이 19.0%의 물동량이에요. 그러니까 그 호르무즈 해협 안에 쿠웨이트, 이라크,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UAE 이런 나라들이 있죠. 바레인, 요르단.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에서 에너지를 워낙 많이 수입하다 보니까 이 호르무즈 해협이 전 세계 물동량의 19%. 그리고 이제 이 에너지와 그리고 각종 이제 공산품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 이 말라카 해협. 왜냐? 이 말라카 해협을 지나면 중국과 한국, 일본이라고 하는 세계 랭킹 10위권 안에 드는 엄청난 그런 무역 국가가 있기 때문에 말라카 해협이 또 16%. 그리고 유럽을 통해서 무역을 하는 수에즈 운하가 세계 물동량의 5.5%. 그리고 지부티, 그리고 아라비아해 남단에 있는 이 바벨 맨데브 해협 여기가 4.8%입니다. 엄청난 거죠. 그런데 이 바벨 맨데브 해협이 전 세계 전체 물동량은 4.8%인데 컨테이너 물동량만 따지면 20%예요. 왜? 에너지를 빼고 유조선을 빼고 오직 컨테이너선만 따지면 유럽과 아시아를 이어주기 때문에 이 수에즈와 바벨 맨데브가 컨테이너만 따지면은 20%. 엄청난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를 이 유럽과 아시아를 이어주는 이 엄청난 교통의 요충지의 북쪽인 수에즈 운하는 러시아가 지금 숟가락을 크게 한 방 놔버리고 남쪽인 바벨 맨데브 해협 이 지부티는 중국이 숟가락을 완전히 그냥 꽂아버리고 이걸 미국이 허용하는 겁니다. 왜? 저는 일부러 그렇게 해야 선물, 환율 이런 것들로 이 딥스테이트 세력들이 돈을 버는 거 아니냐. 이제 그렇게 분석을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아직도 바이든에게서 동맹 강화, 세계 평화 뭐 이런 거 지금 뭐 기대하는 분들 많은데 저는 꼭 그렇지는 않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방위비 분담금 뭐 5조 원 사실은 뭐 그 5조 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그냥 이 블러핑이었고 실제로는 2조 원 이내에서 협의가 진행 중이었다라고 알고 있죠. 그게 뭐 1조 원대 초반으로 되니까 우리에게는 뭐 이익이다.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자, 지금 우리 정부를 미국 국무부에서 어마어마하게 비난하고 있고 한국을 포기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동맹 강화입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중동 정세의 핵심 축들에 대해서 아직 뭐 정리되지 않았다. 전화 통화도 안 하는 이게 지금 동맹 강화입니까? 아니다 이겁니다. 이들에게는 트럼프와는 달리 오직 그들의 후견 그룹들의 경제적 이익에 미국의 군사적, 외교적 정책이 움직이는 것은 아닌가라는 불안감이 또 의심이 생기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 약점을, 그 순간을, 허점을 중국과 러시아가 파고들어서 그들이 강화되는 이런 안 좋은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우리에게는 안 좋은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이 국제정세 다시 한번 회오리 속으로 들어갈 것 같고 뭐 그러다 보니까 또 이 원유 가격, 에너지 가격 급상승할 것 같고 그렇게 되면 이 석유화학 제품 가지고 굉장한 부를 창출하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 국가 경쟁력 낮아질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관련해서 이 국제 정세를 분석해서 우리의 뭐 경제적 상황까지 한번 알려봤는데 아무튼 바이든 정부의 모든 것이 너무 아름다운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한번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